안녕하세요. 편안한 저녁, 여유로운 노후 채널을 찾아주신 여러분. 세상에는 차마 말로 다 할 수 없는 아픔이 있습니다. 어떤 여성들에게 이혼은 단순히 남편 한 사람을 잃는 것이 아니라 돌아갈 곳이라 믿었던 가정마저 잃게 되는 일이기도 합니다. 지금부터 들려드릴 이야기는 이혼의 상처를 딛고 홀로 아이를 키우는 한 싱글맘의 여정일 뿐만 아니라 어둠과 눈물, 거절과 가족이라는 이름의 상처 속에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의 이야기입니다. 한 여인이 친부모에게 마저 외면당했을 때, 한밤중에 아이를 안고 기댈 곳 하나 없이 집을 나섰을 때 그녀는 과연 무너지고 말았을까요? 아니면 바로 그 순간이 세상이 그녀를 더 강한 사람으로 만들려 했던 순간이었을까요? 이제 그 이야기에 귀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딸아이를 안고 칠이 벗겨진 친정집에 낡은 철문을 들어섰습니다. 때는 푹푹 찌는 7월의 어느 오후였죠. 끼익 하고 경첩이 내는 소리는 익숙하면서도 등골이 서늘할 만큼 낯설게 울려 퍼졌습니다. 제 인생의 첫 19년 동안 유일한 보금자리였던 이 단층 집. 하지만 서울에서 5년간의 결혼 생활 끝에 돌아온 집은 모든 것이 작아 보였습니다. 이끼 낀 툇마루, 엄마가 장마를 앞두고 급히 심은 채소밭, 그리고 창문 앞에 덜렁거리며 매달린 낡은 햇빛 가리개까지도요. 저는 어깨에서 곤히 잠든 3살배기 딸 하은이를 익숙한 나무 침대에 눕혔습니다. 마음이 마치 태풍이 휩쓸고 간 정원처럼 어지러웠습니다. 엄마가 부엌에서 달려나오시며 어색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왔구나. 오는 길에 힘들진 않았고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네, 괜찮아요. 엄마는 제 캐리어를 끌어주시며 아이 옷이 담긴 상자들과 기저귀 가방을 힐끗 쳐다보셨습니다. 그리고는 어찌할 바를 모르는 표정으로 부엌 한 구석에 비켜서셨죠. 저는 엄마가 이혼한 딸을 맞이할 마음에 준비가 되지 않으셨다는 걸 알았습니다. 이곳 시골은 여전히 보수적이었고 여자가 이혼하는 것은 마치 뚜껑 열린 젓갈통과 같았습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몰려와 냄새를 맡고는 흉을 보는 그런 곳이었죠. 저녁이 되자 매미 소리가 뜨겁게 달아오른 벽을 때렸습니다. 엄마는 제가 가장 좋아하는 김치찌개를 끓여 저녁상을 차려주셨습니다. 애써 한 숟갈 떠넘기려 했지만 목이 꽉 메어왔습니다. 아버지는 반찬만 깨작거리며 제 눈을 피하셨죠. 엄마는 가끔 하은이에게 밥을 먹여주며 마치 혼잣말처럼 나지막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하은이 밥 잘 먹고 튼튼해야지. 그래야 할머니가 다른 일도 하지. 저녁 식사 후 저는 아이를 씻기고 재운 뒤 거실에 홀로 앉았습니다. 밤이 깊었지만 여전히 후텁지근했습니다. 휴대폰을 열자 SNS에 올린 이혼 소식에 온갖 호기심 어린 댓글들이 달려 있었습니다. 옛 친구들, 이웃들 모두가 무슨 일이야? 라며 메시지를 보냈지만 그 누구도 진심으로 제 대답을 듣고 싶어 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쉬는 시간에 나눌 자극적인 이야깃거리가 필요했을 뿐이죠.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캄캄한 밤하늘을 올려다보며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 살던 날들을 떠올렸습니다. 그때는 남편이 출장해서 늦게 돌아오는 밤이면 아이를 안고 발코니에 나가 별을 보곤 했습니다. 저는 단란한 가정과 아이의 웃음소리만 있다면 그것이 소박한 행복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번화한 도시의 삶 속에서 우리 부부는 마치 선로를 이탈한 기차처럼 소리 없이 서로에게서 멀어졌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은이에게 죽을 끓여주려고 일찍 일어났지만 가스레인지에 가스가 떨어진 것을 발견했습니다. 시골집에서 엄마는 여전히 연탄을 쓰고 계셨죠. 저는 서툴게 연탄불을 피우려다 손을 떨었고 시커먼 연기가 눈에 들어가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그걸 보신 엄마가 끼어들며 말씀하셨습니다. 엄마가 할게. 넌 올라가서 애나 봐. 목소리는 다정했지만 눈에는 피곤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제 존재가 엄마에게 또 다른 짐이 되고 입 하나가 늘고 동네의 수군거림을 더하게 되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오후에는 아버지가 낡은 오토바이로 저를 읍내에 데려다 주셨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서였죠. 저는 경영학을 전공했고 수출입 회사에서 일한 경력도 있었지만 이 작은 동네에서 필요한 인력은 잡화점 판매원, 마트 계산원 혹은 카페 서빙 직원이 전부였습니다. 전자제품 매장 관리자가 제 이력서를 뒤적이더니 고개를 들고 물었습니다. 밤 10시까지 야근 가능한가요? 수습기간 월급은 150만 원입니다. 저는 아이를 먹여 살릴 돈만 벌 수 있다면 뭐든 좋다는 생각에 덜컥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니 하늘이 어두워지며 비가 쏟아졌습니다. 양철 지붕 위로 빗방울이 요란하게 떨어졌습니다. 저는 급히 툇마루에 널어놓은 빨래를 걷어들였고 차가운 빗물이 옷 속으로 파고들었습니다. 하은이가 문 안쪽에 서서 동그란 눈으로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 옷 다 젖었잖아. 저는 아이에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싶지 않아 미소 지었지만 마음 한구석이 아려왔습니다. 이곳이 과연 우리 딸의 비바람을 막아줄 수 있을까? 이튿날 밤 집은 일찍 불이 꺼졌습니다. 아직 전력망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시골이라 전기가 불안정했죠. 한밤중 목이 말라 조용히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때 부모님 방에서 새어나오는 속삭임이 나무 문틈으로 들려왔습니다. 돌아설까 망설이는 순간 어둠 속에서 길게 한숨 섞인 엄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쟨 대체 무슨 생각인지 모르겠어. 남편이 그렇게 돈도 잘 버는데 그걸 못 참고 이제 무슨 낯으로 친척들을 봐. 다들 우리 집만 보고 웃을 텐데. 아버지가 잠긴 목소리로 한숨을 쉬셨습니다. 그러게 말이야. 막내 다음 달 학원비는 어디서 구한담. 전에는 사위가 있었지만 이제는 끝났지. 엄마가 나지막하지만 또렷하게 대답했습니다. 걔가 들고 온 통장 5천만 원도 금방 다 써버릴걸. 그거 아니었으면 돌아온 날 바로 내쫓았을 거야. 가슴이 꽉 조여왔습니다. 적어도 부모님만큼은 상처 입은 딸을 가엾게 여겨주실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결국 제가 이곳에 발붙일 수 있었던 유일한 이유는 그 통장 하나뿐이었던 겁니다. 저는 나무 계단을 꽉 쥐었고 손톱이 부러질 것만 같았습니다. 식은땀이 등줄기를 타고 흘렀습니다. 그 순간 저는 마치 가족이라는 잔치상에서 소외된 길 잃은 아이처럼 느껴졌습니다. 천장에서 도마뱀이 혀를 차는 소리가 제 생각을 끊었습니다. 저는 숨을 죽이고 방으로 돌아와 아이를 안아들었습니다. 하은이는 새근새근 숨을 쉬며 깊이 잠들어 있었습니다. 아이의 부드러운 머리카락에 뺨을 대자 눈물이 베개 위로 뚝 떨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한숨도 잘 수 없었습니다. 밖에서는 비가 그치고 축축한 흙냄새가 풍겨왔습니다. 엄마의 말이 머릿속에서 계속 맴돌았습니다. 5천만 원이 없었으면 내쫓았을 거야. 새벽 첫 햇살이 문틈으로 스며들었을 때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새벽 달기 오는 소리처럼 선명하게 결심이 섰습니다. 가야 해. 여기에 머무는 건 부모님께 짐만 될 뿐이고 나는 수치심 속에 갇히게 될 거야. 저는 조용히 아이에게 얇은 외투를 입히고 작은 배낭에 아이 옷 몇 벌과 기저귀, 분유 한 통을 챙겼습니다. 저는 장롱을 열어 통장을 꺼냈습니다. 손은 떨렸지만 눈은 더 이상 흘릴 눈물조차 남아있지 않은 듯 메마르고 단호했습니다. 마당으로 나가니 아직 안개가 자욱했습니다. 조심스럽게 대문을 열었지만 낡은 경처분에서 차마도 익숙한 소리를 냈습니다. 저는 마지막으로 집을 돌아보았습니다. 열린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노란 불빛을 보니 엄마는 긴 밤을 보내고 이제 막 잠이 드셨을 겁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뒤돌아 걸었습니다. 국도로 이어지는 흙길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저는 한 손에 배낭과 작은 가방을 들고 아이를 안았습니다. 목적지는 없었지만 한때 안식처였으나 이제는 비좁은 새장이 되어버린 이곳을 떠나야 한다는 것만은 분명했습니다. 멀리서 하늘이 옅은 분홍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입술을 깨물며 속삭였습니다. 엄마랑 하은이는 괜찮을 거야.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었지만 또 다른 문이 열릴 것이고 그것은 우리가 계속 나아가야 한다는 의미라고 믿었습니다. 저는 이른 새벽에 안개가 내려앉은 붉은 흙길을 따라 아이를 데리고 걸었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이 아직 아물지 않은 상처를 짓밟는 것 같았습니다. 하은이는 제 어깨에 기대 잠들어 있었고 작은 손으로는 엄마가 사라질까 두려운 듯 제 목을 꼭 껴안고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를 가슴에 더 꽉 끌어안으며 차가운 바람 속에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우리 하은이 부족하게 살게 하지 않을게. 누구도 널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야. 국도에 거의 다다랐을 때 낡은 버스 정류장 옆에 멈춰 섰습니다. 시간표는 칠이 벗겨져 있었고 돌의자는 간밤의 비로 축축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꺼내 제가 살았던 그리고 이제는 추억이 되어버린 남자의 아내였던 그 도시 서울로 가는 가장 빠른 버스를 검색했습니다. 찾아갈 사람도 없었고 돌아갈 집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곳에서 저는 일했고 관계를 맺었었습니다. 어쩌면 임시로 머물 곳을 찾고 청소든 서빙이든 아이 분유값만 벌 수 있다면 어떤 일이든 구할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낡은 버스는 아침 6시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안고 노인 몇 분과 젊은 대학생의 호기심 어린 시선 속에 버스에 올라탔습니다. 기사님께 잔돈을 건네는 손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피곤해서가 아니라 이 여정에는 돌아올 길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었습니다. 버스가 움직이기 시작하자 저는 먼지 낀 창밖으로 고향집이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부모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가족의 사랑은 언제나 돌아갈 수 있는 안식처라고 생각했던 제가 너무 순진했을 뿐입니다. 이혼 후 사람들은 많은 것을 잃습니다. 결혼 생활뿐만 아니라 때로는 결코 잃지 않을 것이라 믿었던 가정까지도 말이죠. 3시간 후 버스는 서울의 터미널에 도착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안고 내렸습니다. 긴 시간 아이를 안고 있었더니 어깨가 뻐근했습니다. 서울의 하늘은 여느 때처럼 햇살이 눈부시고 무더웠습니다. 저는 카카오 택시를 불러 결혼 전 살았던 낡은 원룸촌으로 가달라고 했습니다. 그 원룸은 좁은 골목 깊숙한 곳에 있었고 벽에는 이끼가 끼고 양철 지붕은 울퉁불퉁했습니다. 집주인 아주머니가 문을 열고는 저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어머, 서연이 아니니 왜 내를 안고 있어? 저는 어색하게 웃었습니다. 네, 아주머니. 저예요. 혹시 빈 방 있을까요? 다시 방을 좀 구하고 싶어서요. 아주머니는 저를 한참 쳐다보더니 한숨을 쉬셨습니다. 있긴 한데 복도맨 끝방이라 덥고 좁아. 한 달에 40만 원인데 그래도 괜찮으면 들어와. 네, 감사합니다, 아주머니. 저는 그날 오전에 바로 보증금을 내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방은 고작 10제곱미터 남짓했고 삐걱거리는 선풍기와 누가 버리고 간 낡은 매트리스뿐이었습니다. 저는 방을 깨끗이 닦고 짐을 한쪽 구석에 정리한 뒤 하은이를 눕혔습니다. 아이는 제 옷자락을 꼭 쥔 채 여전히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주저앉아 휴대폰 주소록을 열었습니다. 아는 번호는 많았지만 누구에게도 선뜻 전화할 용기가 나지 않았습니다. 풍족하게 살 때는 곁에 진심인 사람이 몇이나 있었을까요? 지금 전화했다가는 동정 섞인 무시를 당할까 두려웠습니다. 저는 구인 앱을 다시 열었습니다. 시간제, 잡무, 아이, 돌보미. 제 눈은 시장 근처 작은 카페에 청소 직원을 구하는 공고에 멈췄습니다. 하루 6시간, 오후 2시부터 8시까지 수습 월급 150만 원. 저는 전화를 걸어보았습니다. 전화기 너머에서는 40대쯤으로 보이는 여성이 간단히 몇 가지를 묻더니 오후에 와서 일해보라고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옆방에 사는 이웃에게 시간당 5천 원을 주기로 하고 하은이를 맡겼습니다. 그녀는 여동생과 함께 사는 마지막 학기 대학생이었습니다. 제가 안절부절 못하는 것을 보더니 그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언니,
걱정 말고 다녀오세요. 아기, 순해요. 저는 버스를 타고 카페로 갔습니다. 카페는 조용한 골목에 자리한 작고 소박하지만 깨끗한 곳이었습니다. 사장님은 수진이라는 이름의 여성으로 말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저는 바로 청소, 컵 닦기, 쓰레기 정리, 주방 청소 일을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몸을 쓰지 않아서 몇 시간 만에 온몸이 쑤셨지만 시계가 8시를 가리키자 안도의 한숨이 나왔고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수진 씨는 제게 5만 원이 든 봉투를 주며 잘했다고 말했습니다. 내일도 제 시간에 오면 정식으로 채용할게요. 저는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 저는 시장에 들러 시금치 한 단, 달걀 몇 개, 그리고 하은이를 위한 미숫가루를 샀습니다. 통장에는 아직 4,8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지만 함부로 쓸 수 없었습니다. 그 돈은 마지막 구명줄이었고 저는 악착같이 아껴야 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를 재우고 작은 원룸 창가에 앉아 양철 지붕 위로 비치는 노란 가로등 불빛을 보았습니다. 골목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창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시원했지만 마음은 편치 않았습니다. 저는 펜을 들어 수첩에 적었습니다. 이혼 3일째, 지낼 곳과 일자리를 구했다. 아이는 건강하고 나는 아직 숨쉬고 있고 계속 나아갈 수 있다. 비뚤비뚤한 글씨였지만 그 한 줄이 제 정신을 나락으로 떨어지지 않게 붙잡아 주었습니다. 앞으로의 삶은 길고 고될 테지만 적어도 오늘은 하루를 무사히 넘겼습니다. 저는 곤히 잠든 딸을 보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이제 뒤돌아보지 않을 거야. 이제부터 우리는 앞으로만 나아가는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시계가 5시를 가리킬 때 눈을 떴습니다. 축축한 원룸에는 아직 밤사이 맺힌 습기가 남아 있었습니다. 푹 꺼진 매트리스가 이제 막 시작된 고된 여정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딸아이는 제 품에서 얌전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창틈으로 들어오는 찬 바람에 작은 얼굴이 살짝 찡그려졌습니다. 저는 조용히 아이를 눕히고 얇은 이불을 덮어준 뒤 밖으로 나갔습니다. 원룸 복도는 조용했고 복도 끝에 사시는 할머니가 낙엽을 쓰는 빗자루 소리만 들렸습니다. 저는 공동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옆방 대학생에게 빌린 작은 전기 버너로 아침을 준비했습니다. 이제는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절약과 계산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가벼웠습니다. 더 이상 크고 좋은 집도 매달 꼬박꼬박 돈을 주는 남편도 없었지만 길고 긴 침묵과 한때 남편이라 불렀던 사람의 차가운 눈빛도 없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밥을 먹인 후 저는 오후 2시까지 카페에 가기 위해 다시 아이를 옆방에 맡겼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아 저는 아침 일거리를 더 찾아보려고 근처 시장으로 걸어갔습니다. 수십 개의 가게를 돌아다닌 끝에 운 좋게도 아침에 주방 보조가 필요한 김밥집 사장님을 만났습니다. 아침 6시부터 9시까지 일하고 월급은 80만 원이었지만 아침 식사를 제공해 주었습니다. 저는 바로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바쁘게 움직여야 했고 과거의 기억에서 벗어날 이유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한가할 때마다 무너진 결혼 생활과 엄마의 가시 돋친 말들이 심장을 도려내는 칼날처럼 떠올랐습니다. 김밥집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습니다. 사장님은 까다로웠지만 심하게 대하지는 않았습니다. 매일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하은이를 챙긴 뒤 급히 시장으로 달려가야 했습니다. 김밥 재료 준비부터 설거지, 테이블 정리, 서빙까지 때로는 눈앞이 핑 돌고 팔다리가 쑤셨지만 첫날 일을 마치고 사장님에게서 3만 원을 받았을 때 칠흑 같은 어둠 속에서 희미한 빛을 본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침에는 김밥집에서 오후에는 카페에서 일하며 두 곳을 계속 오갔습니다. 어떤 날은 너무 많이 걸어 발이 퉁퉁 부었고 어떤 날은 원룸에 돌아오자마자 쓰러질 것처럼 몸이 축났습니다. 그런데도 딸 하은이는 항상 목이 맬 만큼 믿음 가득한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엄마,
색칠 공부책 사주면 안 돼? 제가 신발을 벗고 있을 때 아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잠시 멈춰서서 아이를 바라보았고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응, 엄마가 약속할게. 이번 주 일요일에 몇천 원짜리 색칠 공부책 한 권. 하지만 한 푼 한 푼을 쪼개 써야 하는 제게는 그것도 큰 약속이었습니다. 주말에는 하은이를 데리고 원룸 근처 공원에 갔습니다. 우리는 돌벤치에 앉아 방금 산 아이스크림을 나눠 먹었습니다. 아이는 제가 카페에서 얻어온 이면지에 삐뚤빼뚤 그림을 그렸습니다. 머리카락이 있는 해님을 그렸다며 활짝 웃는 아이를 보니 제 마음도 이상하게 치유되는 것 같았습니다.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을 때 등 뒤에서 들려온 익숙한 목소리에 저는 그대로 굳어버렸습니다. 서연아, 너 맞니? 돌아보니 대학 시절 절친이자 제가 회사를 그만두기 전까지 동료였던 지훈이었습니다. 그는 수수한 흰 셔츠 차림으로 놀라움과 당혹감이 섞인 표정으로 서 있었습니다. 네가 여기서 뭐해? 강남에서 남편이랑 잘 사는 줄 알았는데. 저는 어색하게 웃으며 목맨 소리로 말했습니다. 나 이혼했어, 오빠. 지금은 여기서 잠시 지내면서 일 구하고 있어. 지훈은 눈에 띄게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참 바라보았고 눈빛에 슬픔이 스쳤습니다. 미안해. 나는 몰랐어. 아니야, 괜찮아. 이젠 익숙해. 저는 서둘러 그의 말을 잘랐습니다. 지훈은 옆에 앉아 이런저런 안부를 물었습니다. 그는 여전히 예전 회사에 다니며 이제는 팀장이 되어 있었습니다. 제가 어렵게 살고 있다는 것을 알게 되자 그는 제안했습니다. 그럼 나한테 이력서 보내줄래? 우리 팀에서 창고 관리 담당자를 뽑고 있거든. 주 5일 근무에 4대 보험도 되고 월급도 괜찮아. 저는 망설였습니다. 나 쉰 지 너무 오래돼서 잘 따라갈 수 있을까? 아니야. 넌 잘하잖아. 예전에 일 잘했던 거 기억나. 저는 머뭇거렸습니다. 이혼 후 저는 옛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을 계속 피했습니다. 아는 사람들의 동정, 어린 시선을 마주할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금 그의 진심 어린 눈빛과 구체적인 제안을 보니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저는 방구석에 처박아 두었던 낡은 서류 봉투에서 옛 이력서를 꺼냈습니다. 다시는 쓸 일이 없을 거라 생각하며 던져두었던 서류였습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그것을 반듯하게 펴고 졸업 증명서를 꺼내 이력서를 수정했습니다. 지훈이 정말 도움이 될지는 알 수 없었지만 누군가가 이혼안에 딸린 실업자가 아닌 제 능력을 믿어준다는 사실만으로도 조금은 다시 살아나는 기분이었습니다. 잠자리에 들기 위해 불을 껐을 때 딸아이가 몸을 뒤척이며 속삭였습니다. 엄마, 내일도 일하러 가? 응, 우리 딸 색연필 사주려면 일해야지. 그럼 내일 나랑 같이 해님 그려줄 거야? 어둠 속이라 아이는 볼 수 없었지만 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엄마는 그냥 해님만 그리는 게 아니야. 우리 인생을 처음부터 이 두 손으로 다시 그려낼 거야. 다음 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습니다. 딸아이가 얇은 이불 속에서 아직 곤히 잠들어 있을 때 저는 단정하게 옷을 입고 머리를 묶은 뒤 책상에 앉아 새로운 이력서를 썼습니다. 한 글자, 한 글자 정성 들여 썼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서류가 아니라 지금의 힘겨운 삶에서 벗어날 수 있는 마지막 희망이었기 때문입니다. 저는 하은이에게 지훈이 소개해준 회사에 대해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이에게 기대를 심어주기 싫었고 저 스스로도 합격할 거라는 확신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몇 년간의 전업주부 생활은 저를 이상할 만큼 소심하고 자신감 없는 사람으로 만들었습니다. 예전에는 3분기 연속 우수사원이었는데 지금은 입사지원서 하나 쓰는 것만으로도 갓 졸업한 학생처럼 손이 떨렸습니다. 옆방 대학생에게 하은이를 맡기러 갔을 때 아이가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엄마 어디가? 엄마 면접 보러 가. 우리 딸 착하게 있으면 엄마가 아이스크림 사올게.
아이는 활짝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눈에는 눈물이 그렁그렁했습니다. 마치 엄마가 무언가 큰일에 맞서야 한다는 것을 직감한 듯 했습니다. 저는 아이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고 서둘러 돌아섰습니다. 제 눈시울이 붉어진 것을 하은이가 보게 하고 싶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지훈이 소개해준 회사는 구로 공단에 있는 낡았지만 깨끗한 5층짜리 건물이었습니다. 저는 긴장과 기대를 안고 면접실로 들어갔습니다. 제 앞에는 40대쯤으로 보이는 마른 체형의 두꺼운 안경을 쓴 여성, 인사팀장인 수진 씨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제 서류를 넘겨보더니 고개를 들었습니다. 4년이나 쉬셨네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작은 목소리로 답했습니다. 네, 결혼하고 아이를 낳고 전업주부로 지냈습니다. 그럼 이제 압박이 심한 환경에 다시 적응할 준비가 되셨나요?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의지하고 싶지 않습니다.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고 싶습니다. 수진 팀장님은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처음에 차가운 눈빛과는 달리 약간의 공감이 스치는 듯 했습니다. 이전 업무에 대한 몇 가지 질문 끝에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다음 주 월요일부터 출근하세요. 수습기간 월급은 220만 원이고 2달 뒤 평가를 통해 정식 계약을 하겠습니다. 저는 순간 멍해졌습니다. 그녀가 악수를 청하며 손을 내밀었을 때야 정신을 차리고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면접실을 나와 복도에 한참 서서 이 갑작스러운 기쁜 소식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통장 잔고에 의지하지 않아도 컵을 닦거나 허둥지둥 서빙하지 않아도 될 겁니다. 저와 아이를 위한 보험도 생길 겁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무력한 싱글맘이 아니라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서는 법을 아는 한 여성으로서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마트에 들러 하은이에게 색칠 공부책과 작은 크레파스 한 상자를 사주었습니다. 원룸에 도착하자 아이는 둥지로 돌아온 아기 새처럼 달려와 저를 맞았습니다. 아이는 제가 사온 선물을 보고 기쁨의 함성을 지르더니 제 목을 감싸 안고 뺨에 쪽하고 뽀뽀했습니다. 엄마가 세상에서 제일 좋아. 저는 웃음을 터뜨리며 아이를 꽉 껴안았습니다. 그동안 겪었던 모든 고생이 그 짧은 순간 반짝이는 행복으로 변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직접 계란국과 시금치 무침을 만들었습니다. 옆방 대학생도 와서 함께 저녁을 먹으며 잠시 아이를 봐주었습니다. 소박하지만 웃음이 가득한 밥상을 보며 저는 행복이란 것이 거창한 잔치상이 아니라 가장 힘들 때 곁에 있어 주는 사람만으로도 충분하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늦은 밤 저는 지훈에게 전화해 기쁜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는 거의 바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합격했구나. 그럴 줄 알았어. 축하해. 고마워요, 오빠. 정말 고마워요. 지훈은 잠시 침묵하더니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일을 했을 뿐이야. 나중에 자리 잡으면 하은이 데리고 공원에 한번 가자. 내가 아직 그 녀석한테 아이스크림 빚진 게 있거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마음이 갑자기 가벼워졌습니다. 이혼 후 처음으로 그렇게 아무 걱정 없이 웃어본 것 같았습니다. 그날 밤 딸이 잠든 후 저는 새로 생긴 습관처럼 조용히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5일째 안정적인 직장을 구했다. 희망이 생겼고 더 이상 두렵지 않다. 저는 수첩을 덮고 옆에서 곤히 잠든 하은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약속할게. 이번에는 누구도 우리 모녀를 상처 주게 두지 않을 거야. 밖에서는 바람이 골목의 나무 사이로 부드럽게 불어왔습니다. 며칠 만에 처음으로 저는 마음이 편안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월요일 아침 저는 알람 소리가 아니라 전날 밤부터 이어진 은은한 긴장감에 일찍 눈을 떴습니다. 옆을 보니 하은이는 낡은 시장에서 사준 바렌곰 인형을 꼭 껴안고 아직 곤히 잠들어 있었습니다.
평화롭게 잠든 아이를 보니 밖으로 나가 새로운 장을 시작할 용기가 솟았습니다. 오늘은 4년 만에 사무실로 복귀하는 첫날입니다. 아내, 엄마, 전업주부의 역할 속에서 살아온 지난 4년, 저는 따뜻한 환영을 바라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잘 적응해서 성실함으로 제 능력을 증명하고 싶을 뿐이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깨지 않도록 조용히 일어나 간단한 아침을 준비하고 아이를 옆방 대학생에게 맡겼습니다. 아이가 손을 흔들며 인사하는 모습을 보며 애써 눈물을 참았습니다. 이제부터는 집을 비우는 시간이 더 많아질 것이고 아이가 외로워할까봐 두려웠습니다. 저는 7시 50분에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사무실은 아직 한산했습니다. 몇몇 직원들이 저를 훑어보며 지나갔습니다. 이해했습니다. 20대 후반의 낯선 여자가 정식 신입 교육도 없이 나타났으니 당연히 사람들의 시선을 끌만했습니다. 인사팀장 수진 씨가 저를 자리로 안내했습니다. 제가 맡은 부서는 물류 창고 관리로 압박이 심하진 않지만 세심함이 요구되는 곳이었습니다. 제 업무는 입출고 현황을 추적하고 데이터를 시스템에 입력하며 배송팀의 수치에 따라 송장을 출력하고 재고를 확인하는 것이었습니다. 제 책상은 미영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 옆이었습니다. 제가 자리에 앉아 그녀는 저를 한번 힐끗 쳐다보고는 다시 모니터에 집중했습니다. 친절하지도 불쾌하지도 않은 딱 사무실에서 볼 수 있는 그런 냉담함이었습니다. 내부 시스템이 익숙지 않아 제 작업 속도는 꽤 느렸습니다. 몇 번은 키를 잘못 눌러 데이터 시트가 엉망이 되기도 했습니다. 미영 씨가 곁눈질로 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습니다. 이 파일 입력 잘못됐네요. 다시 잘 봐요. 안 그러면 창고 아저씨들한테 한 소리 들을 테니까. 저는 작은 목소리로 죄송하다고 말하며 고개를 숙이고 다시 작업했습니다. 자존심에 상처를 입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습니다. 이것이 비참한 날들에서 벗어날 유일한 길이었습니다. 점심시간은 1시간이었습니다. 저는 집에서 싸온 도시락을 들고 휴게실 구석에 앉아 혼자 밥을 먹었습니다. 주변에서는 직원들이 무리지어 이야기를 나누며 가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저는 마치 학기 중에 전학 온 학생처럼 어색하고 외로웠습니다. 그때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옆방 대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습니다. 하은이 잠들었어요. 언니, 점심에 죽 한 그릇 다 먹었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순간 모든 외로움이 사라졌습니다. 아이가 건강하다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가득 채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오후에도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미영 씨는 꽤 비꼬는 투로 말했습니다. 뭘 그렇게 떨어요? 첫날부터 그렇게 느려서 언제 익숙해지려고? 저는 화를 속으로 삼키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네, 노력해요. 여기선 누구도 계속 가르쳐주지 않으니까. 이 일이 집에서 애 보는 것처럼 쉬운 줄 알아요. 그 말은 따귀를 맞은 것처럼 아팠지만 저는 그저 옅게 웃었습니다. 그녀는 몰랐기 때문입니다. 집에서 아이를 보는 것은 때로 8시간의 사무노동보다 더 힘들다는 것을요. 엄마, 아내라는 직업은 월급도, 휴가도, 병가도, 불평할 권리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를 겪어온 저는 누구의 이해도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내가 노력하고 있다는 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퇴근 무렵 수진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혹시 부정적인 말을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그녀는 저에게 물 한 잔을 건네며 부드럽게 말했습니다. 오늘 잘하지는 못했지만 이해해요. 4년이나 쉬었으니 어쩔 수 없죠. 조급해하지 말아요. 필요하면 교육 부서에서 다시 배워도 돼요. 아무도 막지 않으니까.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온종일 압박감 속에서 받은 작은 호의가 마음속에 작은 등불을 켠 것 같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팀장님, 실망시켜 드리지 않도록 약속하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녹초가 되어 원룸으로 돌아왔지만 마음은 희망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손에는 삐뚤빼뚤한 그림이 가득한 색칠 종이가 들려 있었습니다. 엄마, 이거 엄마 그린 거야. 엄마 일하러 가는 모습이야. 흰 옷도 입었어. 저는 아이가 그린 그림을 보았습니다. 엉망이고 비뚤어졌지만 제가 본 그림 중 가장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주저앉아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그거 아니? 엄마가 정말 열심히 일해서 나중에는 우리 둘 다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게 해줄게. 그날 밤 저는 다시 작은 일기장을 폈습니다. 이혼 8일째, 첫 출근. 피곤하고 서러웠고 비난도 들었다. 하지만 나를 믿어주는 수진 팀장님이 있고 집에서 기다리는 딸이 있고 포기하지 않을 이유가 있다. 저는 수첩을 덮고 눈을 감았습니다. 마음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오늘도 지나갔다. 내일은 조금 더 강해질 거야. 저는 사랑 없는 결혼 생활에서 벗어나 헛된 인내와 희생의 나날들을 떨쳐내면 마음이 가벼워질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혼은 해방이 아니라 더 이상 환상도 기댈 사람도 없는 현실적인 삶의 연속이었습니다. 출근 이틀째, 저는 경비 아저씨보다도 일찍 회사에 도착했습니다. 손에는 직접 싼 도시락이, 어깨에는 낡은 가방이, 그리고 머릿속에는 온갖 목표들이 어지럽게 뒤섞여 있었습니다. 일을 빨리 배우자. 다시는 지적받지 말자. 누구도 나를 무시하게 두지 말자. 그리고 무슨 수를 써서라도 이 직업을 지켜내자. 회사는 8시가 지나면서 붐비기 시작했습니다. 옆자리에 미영 씨는 들어오자마자 제 쪽을 힐끗 보더니 일부러 무시하려는 듯 입술을 꾹 다물었습니다. 저는 그녀를 탓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신입이고 아는 사람도 없고 내세울 만한 배경도 없는데 다른 사람에게 친절을 바랄 수는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오전에 입고 보고서 하나를 끝내고 조심스럽게 출력해서 회계팀에 대조하러 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미영 씨가 서류를 낚아채며 미간을 찌푸렸습니다. 품목 코드 잘못 적었잖아요. 이 로트 번호는 이전 입고분 거고 오늘은 신규 입고인데 옛날 코드를 쓰면 어떡해요. 저는 얼굴이 하얘져서 급히 데이터 시트를 확인했습니다. 정말 제가 잘못 기입한 것이었습니다. 아직 제출하지 않은 게 천만다행이었습니다. 아니었다면 창고 보고 전체에 영향을 미쳤을 겁니다. 저는 서둘러 고개를 숙여 사과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바로 수정하겠습니다. 미영 씨는 한숨을 쉬었지만 목소리는 어제보다 덜 날카로웠습니다. 조심 좀 해요. 여기선 누구도 계속 실수 고쳐줄 시간 없으니까. 저는 고개를 끄덕이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자리에 앉아 데이터 한 줄 한 줄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손이 떨렸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제 자신이 한심해서였습니다. 한때는 전문적으로 일하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완전히 초짜처럼 허둥대고 있었습니다. 제 안의 자존심이 계속해서 외쳤습니다. 너는 이것보다 더 잘해야 해. 점심시간, 사무실 사람들이 모두 밖으로 나가자 저는 작은 도시락통을 앞에 두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삶은 달걀, 채소볶음, 그리고 두부조림 몇 조각뿐이었습니다. 저는 천천히 먹었습니다. 맛을 음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너무 빨리 먹고 나서 덩그러니 앉아있기 싫어서였습니다. 바로 그때 수진 팀장님이 지나가다 제 책상 옆에 멈춰서서 부드럽게 물었습니다. 집에서 밥 사왔나 봐요? 저는 고개를 들고 멋쩍게 웃었습니다. 네, 좀 아끼려고요. 다시 일 시작하니까 챙길 게 많네요. 수진 팀장님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빛이 부드러웠습니다. 이해해요. 나도 예전에 그랬어요. 이혼하고 혼자 애 키울 때 애가 열나서 약 사주려고 밥 굶은 적도 있었어요. 하지만 다 괜찮아질 거예요.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거죠.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저 단정하고 강인해 보이는 여성이 저와 같은 날들을 겪었을 줄은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녀의 말은 제 영혼,
가장 깊은 곳, 두려움과 피로, 그리고 공감받고 싶은 갈망이 있는 곳을 어루만지는 것 같았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그녀는 미소 짓고는 자리를 떴고 저는 눈물이 그렁그렁한 채 그 자리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더 빠르고 정확하게 일하려고 노력했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할 때마다 저장하기 전에 3번씩 꼼꼼히 확인했습니다.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종이에 적어두었다가 한가할 때 미영 씨에게 묻거나 방법을 찾아보았습니다. 몸은 녹초가 되었지만 처음으로 제가 올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누구에게서 받은 돈으로 사는 것도 다른 사람이 먹여주길 기다리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저는 제 2발로 한 걸음씩 굳건히 서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퇴근할 때는 비가 쏟아졌습니다. 저는 낡은 외투를 걸치고 방금 산 채소와 우유가 든 봉투를 든 채 버스 정류장에서 원룸촌까지 걸었습니다. 비가 아주 많이 오지는 않았지만 골목길은 질퍽거리고 진흙투성이었습니다. 저는 거의 다 젖었고 몸이 덜덜 떨렸습니다. 방에 도착하자 하은이가 달려와 제 다리를 껴안았습니다. 엄마 젖었네. 내가 닦아줄게. 아이는 작은 수건으로 제 옷의 빗방울을 닦아주었습니다. 동그란 눈으로 순진하게 말하는 모습에 저는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작은 몸에서 전해오는 온기가 제 안의 모든 피로를 녹이는 불꽃 같았습니다. 엄마, 다음부터는 비 올 때 일하러 가지 마. 응, 엄마가 우산 챙길게. 엄마, 내일도 일하러 가. 응, 우리 딸. 엄마가 일해서 돈 모아서 우리 둘이 살 새 집 사야지. 큰 집, 발코니도 있는 집. 응, 꽃도 심을 수 있는 곳으로. 아이는 활짝 웃더니 문 앞에 2 사람이 서 있는 집을 색칠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른 1명과 아이 1명, 그리고 그 위에는 웃고 있는 해님이 있었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어른에게 집은 평생 모아야 하는 사치품이지만 아이에게는 지분과 사랑만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보금자리라 부르기에 충분했습니다. 늦은 밤 하은이를 재우고 나서 저는 휴대폰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했습니다. 통장에는 4,700만 원이 넘게 남아 있었습니다. 저는 정말 급한 일이 아니면 이 돈을 쓰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번 돈으로만 생활할 작정이었습니다. 저는 업무 노트를 펴고 제가 저지른 실수들과 수정 방법을 적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일기장을 꺼내 몇 줄을 썼습니다. 이혼 9일째. 피곤하고 비에 젖었고 품목 코드를 잘못 적었다. 하지만 여전히 설 자리가 있고 나를 믿어주는 사람이 있으며 낡은 크레파스로 꿈을 그리는 아이가 있다. 저는 축축한 천장을 올려다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나는 아직 괜찮아. 내일은 더 괜찮아질 거야. 제가 어떻게 다시 직장 생활에 익숙해졌는지는 잘 기억나지 않습니다. 다만 일주일이 지나자 데이터를 입력할 때 손떨림이 줄었고 서류를 처리할 때 머리도 더 빨리 돌아갔다는 것만 압니다. 여전히 실수를 하면 미영 씨에게 눈총을 받았지만 그녀는 차가운 말투는 여전해도 저와 대화하는 횟수가 늘었습니다. 한 번은 제가 재고 확인 절차를 제대로 처리해서 부서 전체의 업무 시간을 절약해 주었을 때 그녀는 아주 살짝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그것이 일종의 인정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제게는 그 인정이 보너스보다 더 값졌습니다. 수진 팀장님도 창고에 더 자주 들렀습니다. 제 책상 옆을 지날 때마다 몇 마디 안부를 묻고 부드러운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압박감은 없었지만 제가 이 조직에서 소외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게 해주기에 충분했습니다. 삶은 점차 궤도에 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4시 30분에 일어나 죽을 끓이고 점심 도시락을 싸고 하은이를 깨워 옆방에 맡겼습니다. 저녁에는 걸어서 퇴근하며 시장에 들러 간단한 장을 보았습니다. 어떤 날은 옆방 대학생이 바빠서 조금 일찍 퇴근을 하고 부족한 업무는 집에서 처리해야 했습니다. 아무도 제게 그렇게 하라고 시키지 않았지만
저는 스스로 신뢰를 지키고 이혼한 여성도 모든 일을 잘 해낼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야 했습니다. 어느 토요일 오후 지훈에게서 갑자기 전화가 왔습니다. 서연아, 일요일 오전에 시간 괜찮아? 너랑 하은이 데리고 공원이라도 가서 바람 좀 쐬고 싶어서. 저는 망설였습니다. 일하고 먹고 자고 아이를 돌보는 반복적인 생활에서 벗어난 지 오래였습니다. 지훈이 무슨 생각인지도 몰랐지만 공원에 가자는 말에 하은이의 눈이 무지개를 본 것처럼 반짝였습니다. 나 갈래. 아저씨랑 아이스크림 먹을래. 결국 저는 그러겠다고 했습니다. 일요일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가장 단정한 원피스를 입고 머리를 묶었습니다. 립스틱도 살짝 발랐습니다. 예뻐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제가 지친 싱글맘일 뿐만 아니라 여전히 한 명의 여성이라는 것을 느끼고 싶어서였습니다. 지훈은 골목 어귀에서 우리 모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여전했습니다. 예의 바르고 단정했고 저를 동정하지도 과하게 친절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랜만에 만난 옛 친구로서 잠시 시간을 내어 이야기를 나누는 것뿐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지훈을 무척 좋아했습니다. 아이는 색칠 공부, 밥 먹는 이야기, 엄마가 일하러 가는 이야기, 고민형 귀가 찢어진 이야기까지 온갖 이야기를 늘어놓았습니다. 지훈은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소식을 듣는 것처럼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주었습니다. 저는 두 사람을 보며 기쁘면서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제 딸이 저렇게 순수하게 웃는 모습을 본 지가 얼마나 오래되었을까요? 그리고 저 자신도 누군가가 아무런 평가 없이 제 이야기를 들어준 것이 언제였는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공원을 산책한 후 지훈은 우리를 길가의 작은 식당으로 데려가 국밥을 사주었습니다. 식사를 하며 그가 물었습니다. 서울에서 계속 지낼 생각이야?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럴 생각이야. 더는 시골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 거긴 이제 내가 돌아갈 수 있는 곳이 아니니까. 지훈은 더 묻지 않고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아마 이해했을 겁니다. 제가 말을 이었습니다. 열심히 돈 모아서 나중에 우리 둘이 살 작은 아파트라도 얻으려고. 지금 원룸도 괜찮긴 한데 장기적인 해결책은 아니니까. 하은이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공부해야지. 금전적으로 도움이 필요하면 나한테 말해.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가 좋은 뜻으로 한 말인 줄 알았지만 마음 한편에 경계심이 일었습니다. 저는 누구에게도 빚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호의에 기대어 사는 것과 그 대가가 얼마나 힘든지에 대해 너무 많은 교훈을 얻었으니까요. 저는 부드럽게 고개를 저었습니다. 고마워, 오빠. 하지만 난 괜찮아. 적어도 지금은 우리 둘 먹고 살 만큼은 벌 수 있어. 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미소만 지었습니다. 그는 저를 골목 앞까지 데려다 주고는 잘 자라고 인사한 뒤 차를 몰고 떠났습니다. 그의 차가 모퉁이를 돌아 사라지는 모습을 보며 제 마음속에 이름 모를 생각들이 피어올랐습니다. 지훈이 무슨 생각인지 어떤 희망도 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모든 것은 제 자신에게서 비롯되어야 했습니다. 의지하지도 환상을 품지도 않으면서요. 그날 밤 즐거운 하루를 보내고 하은이가 잠든 후 저는 일기를 썼습니다. 이혼 12일째. 아이가 하루 종일 웃었고 나도 웃었다. 누군가 도움을 주겠다고 물었다. 처음으로 거절했다. 자존심 때문이 아니라 내가 정말로 강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저는 이불 속에서 동그랗게 몸을 말고 잠든 딸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잠꼬대를 하며 미소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가슴에 손을 얹었습니다. 심장은 여전히 강하고 규칙적으로 뛰고 있었습니다. 저는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괜찮아. 괜찮아질 거야. 그리고 너도 그럴 거야. 창밖으로 가로등이 양철 지붕 위로 옅은 노란 빛을 비췄습니다. 오늘 밤 저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단단해졌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월요일 아침은 옆방 대학생의 다급한 노크 소리로 시작되었습니다. 하은이에게 막 아침을 먹이고 있는데 그녀가 허둥지둥 말했습니다. 언니,
저 오늘 졸업 논문 발표가 있어서 아기 못 봐줄 것 같아요. 죄송해요. 너무 급해서 깜빡했어요. 저는 깜짝 놀라 아직 반응도 하기 전에 얼어붙었습니다. 아침 7시도 안 됐고 저는 8시까지 회사에 가야 했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갈 수도 회사를 빠질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저는 몇 초간 멍하니 서서 머릿속으로 빠르게 계산을 했습니다. 결국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괜찮아. 언니가 어떻게든 해볼게. 그녀는 미안해하며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저도 사람마다 각자의 사정이 있다는 것을 알기에 그녀를 탓할 수 없었습니다. 저는 문을 닫고 들어와 고민형을 안고 멍하니 저를 쳐다보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엄마 일하러 가? 저는 주저앉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오늘 엄마랑 같이 가자. 대신 착하게 큰 소리로 말하지 않고 얌전히 앉아 있어야 해. 하은이는 마치 소풍이라도 가는 것처럼 얼굴이 환해지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는 웃음이 나면서도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 넓은 서울에서 아이를 잠시 맡길 사람 하나 찾을 수 없다니. 정말이지 곁에 남자가 없으면 여자는 마치 전쟁터 한가운데 홀로 선 것과 같았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면서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모든 위험으로부터 아이를 지켜야 했으니까요. 저는 아이에게 가장 예쁜 원피스를 입히고 우유를 한 잔 더 먹인 뒤 아이를 안고 버스에 탔습니다. 하은이는 제 무릎에 앉아 그림책과 색연필 몇 자루가 든 작은 배낭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도착하기 전 저는 수진 팀장님께 미리 문자를 보냈습니다. 그녀는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데리고 와요. 나도 오늘 도우미 아주머니가 갑자기 쉬어서 애 데리고 왔어요. 내 아들도 4살인데 둘이 같이 놀면 될 거예요.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사무실에 올라가니 회의실 뒤편 휴게 공간에 수진 팀장님과 남자아이가 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저와 하은이를 보고 웃으며 이쪽으로 오라고 손짓했습니다. 사무실 방해되지 않게 여기서 둘이 놀게 해요. 저는 하은이를 데려가 민준이라는 이름의 남자아이에게 소개했습니다. 두 아이는 놀랍게도 금방 친해져서 얼마 지나지 않아 마치 오래전부터 알던 사이처럼 그림을 그리고 과자를 나눠 먹으며 제잘거렸습니다. 저는 수진 팀장님께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유난히 따뜻했습니다. 애 있는 여자들은 다 그렇죠. 서로 도울 수 있는 건 도와야죠. 저는 코끝이 찡해지며 감사한 마음에 목이 메었습니다. 그날 오전 저는 아이가 곁에 있다는 생각에 더 이상 실수를 하고 싶지 않아 평소보다 훨씬 더 집중해서 일했습니다. 모든 주문서를 꼼꼼히 확인하고 배운 대로 절차를 따랐습니다. 점심시간이 다 될 무렵 미영 씨가 갑자기 서류 뭉치를 건네주며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이거 지난달 출고 전표인데 품목 코드 잘못 기재된 것들이에요. 한번 보고 다시 해봐요. 나중에 손에 익으면 실수도 줄어들 거예요. 저는 조금 놀라서 그녀를 쳐다보았습니다. 비꼬는 말도 찌푸린 미간도 평소에 쌀쌀맞은 눈빛도 없었습니다. 저는 서류 뭉치를 받아들고 고개 숙여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아마 며칠간 지켜보면서 제가 정에 호소해서 일자리를 구한 게 아니라 정말로 일을 잘하고 싶어하고 배우려는 의지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된 모양입니다. 저는 많은 사람들의 눈에 아이 딸린 이혼녀라는 꼬리표가 그다지 달갑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스스로 충분히 노력하고 자존심을 지킨다면 언젠가는 그들도 다른 시선으로 봐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퇴근 후 저는 수진 팀장님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두 아이는 절친한 친구처럼 손을 잡고 여전히 제잘거렸습니다. 원룸 근처 어린이집에 애 보낼 생각은 안 해봤어요? 엘리베이터에서 내리며 수진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생각은 해봤는데 비용이 좀 부담돼서 아직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해해요. 나도 예전엔 그랬으니까.
하지만 가능하면 빨리 보내는 게 좋아요. 환경도 좋고 엄마도 시간이 자유로워지니까요. 네, 이번 달 안에 어떻게든 마련해 보려고요. 아이가 친구도 사귀고 네모난 방 안에만 갇혀 있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필요하면 내가 믿을 만한 곳 소개해 줄게요. 우리 아들 다니는 곳인데 선생님들 좋아요.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그녀를 보며 마음속 깊이 감사함을 느꼈습니다. 직장 동료가 모두 차갑고 이기적인 것은 아니었습니다. 수진 팀장님처럼 몇 년 먼저 같은 길을 겪고 이해하며 가장 필요할 때 손을 내밀어 주는 여성들도 있었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에게 저녁을 먹인 후 저는 꼼꼼하게 비용을 계산했습니다. 저축해 둔 돈에서 50만 원을 꺼내 다음 주 초에 하은이의 첫 달 원비를 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저는 아이가 곰인형과 4개의 벽에만 갇혀 지내는 것을 원치 않았습니다. 아이는 친구가 필요했고 글자를 배우고 다른 아이들처럼 자라나야 했습니다. 비록 엄마 곁에 남편도 없고 자기 집도 없고 남들처럼 온전한 가정도 없었지만요. 늦은 밤 저는 다시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이혼 14일째 처음으로 아이를 데리고 출근했다. 운이 좋았고 좋은 사람을 만났고 지친 날들 속에서 드물게 따뜻한 시선도 받았다.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기로 결심했다. 아이에게 새로운 여정을 시작해 주어야 한다. 저는 펜을 내려놓고 곤히 잠든 아이를 보며 속삭였습니다. 하은아, 엄마가 우리 딸 손해보게 하지 않을게. 엄마가 좀 더 힘들더라도 다 해줄게. 밖에서는 가로등 불빛이 여전히 창문으로 스며들었고 저는 이 여정이 아무리 힘들어도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화요일 아침 저는 하은이의 손을 잡고 원룸촌에서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는 사립 어린이집으로 향했습니다. 작지만 단정한 건물이었고 벽은 옅은 노란색으로 칠해져 있었으며 파란색 철문에는 귀여운 동물 그림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문 앞에 서자 하은이는 호기심과 경계심이 뒤섞인 눈으로 제 손을 꼭 잡았습니다. 아이는 어린이집에 다녀본 적이 없었습니다. 하루 종일 엄마와 떨어져 있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었습니다. 저는 몸을 숙여 아이의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은아, 오늘부터 여기서 새 친구들 만나는 거야. 장난감도 엄청 많대. 엄마가 일찍 데리러 올게. 엄마, 나 버리고 가는 거 아니지? 그 질문에 가슴이 찡했습니다. 저는 아이를 꼭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는 언제나 하은이 데리러 다시 올 거야. 약속해. 담임 선생님은 은영이라는 이름의 30대 여성으로 아담한 체구에 온화한 인상이었습니다. 그녀는 문 앞까지 나와 아이를 맞았습니다. 은영 선생님은 하은이의 손을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오늘부터 우리 반새 친구구나. 교실에 가면 선생님이 금붕어 보여줄게. 하은이는 마지막으로 저를 돌아보고는 선생님을 따라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문 앞에 잠시 서 있었습니다. 가슴이 꽉 막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옳은 일을 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처음으로 아이와 떨어지는 공허함은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로 가는 길에 저는 필요한 서류 몇 개를 복사하려고 공단 근처 인쇄소에 들렀습니다. 기다리는 동안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하은이 어린이집 보냈구나. 저는 놀랐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그냥 짐작했어. 며칠 전부터 계속 고민하는 것 같던데. 그런 건 보통 큰 결심을 앞두고 있다는 뜻이거든.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지훈은 항상 저를 편안하게 해주는 방법을 알았습니다. 좋은 말을 해서가 아니라 저를 관찰하고 이해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결코 많이 묻지도 제게 무언가를 강요하지도 않았습니다. 오늘 아침에 처음 보냈어. 걱정되면서도 마음은 놓이네. 저녁에 시간 되면 하은이 줄 거 좀 사서 들를게. 저는 망설였습니다. 요즘 지우는 자주 문자를 보내고 우리 모녀를 산책에 데려가곤 했습니다. 저는 그가 친구 이상의 감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저는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옛 결혼 생활의 상처는 아직 아물지 않았고
친부모의 냉대로 소금까지 뿌려진 상태였습니다. 저는 다시 한번 사람을 잘못 믿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일단 하은이한테 물어볼게요. 저는 교묘하게 거절했습니다. 지훈은 전화기 너머로 작게 웃었습니다. 알았어. 서두르지 않을게. 천천히 해. 저는 잠시 침묵하다가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고마워요. 별거 아니야. 그냥 내가 혼자가 아니라는 것만 알았으면 좋겠어. 그날 회사에서 저는 훨씬 효율적으로 일했습니다. 더 이상 아이를 돌봐야 한다는 걱정이 없으니 일에 온전히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지난주 재고 정리를 끝내고 밀린 송장을 모두 오전에 시스템에 입력했습니다. 미영 씨가 저를 한번 쳐다보더니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일 잘하네요. 짧은 네 단어였지만 제게는 지난 2주간 기다려온 군더더기 없는 인정이었습니다. 오후에는 정시에 퇴근하고 서둘러 버스를 타고 어린이집으로 갔습니다. 문 앞에 도착하자마자 놀이터에서 다른 두 아이와 함께 장난감 자동차를 끌며 놀고 있는 하은이가 보였습니다. 저를 보자 아이는 소리쳤습니다. 엄마, 나 오늘 나무 그렸어. 밥도 다 먹었어. 저는 웃으며 달려가 아이를 안았습니다. 은영 선생님이 다가와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하은이 아주 잘 지냈어요. 어머님. 처음에만 조금 울고 금방 적응했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선생님. 낯가릴까봐 걱정했는데. 괜찮아요, 어머님. 아이들은 안전하다고 느끼면 금방 자신감을 찾거든요. 문득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어른도 마찬가지라고. 우리는 많은 것이 필요하지 않다고. 그저 기댈 곳 조금, 믿어주는 눈빛 하나, 그리고 적절한 순간의 격려만으로도 좌절을 딛고 일어설 수 있다고. 그날 저녁, 저는 하은이가 어린이집에서 가져온 스케치북을 보았습니다. 아이는 놀이터 한가운데 서 있는 우리 모녀를 그렸고 옆에는 빨간 깃발이 달린 노란색 어린이집 건물이 있었습니다. 제가 물었습니다. 이게 엄마야? 네, 엄마가 나 데리러 온 거야. 그럼 이건 누구야? 은영 선생님. 선생님은 나 안 혼내고 맨날 웃어줘.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아이에게 새로운 세상이 열리고 있었습니다. 색깔과 친구, 웃음의 세상, 그리고 저는 제가 옳은 선택을 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밤이 되자 저는 책상에 앉아 노란 등불 아래 일기장에 글을 썼습니다. 이혼 15일째. 아이는 학교에 가고 엄마는 일하러 간다. 모든 것이 평범해 보이지만 엄마에게 오늘은 진정한 삶이 시작된 날이다. 더 이상 아침에 눈 뜰 때 불안하지 않고 점심 때 공허하지 않다. 엄마는 갈 길이 생겼고 너도 너만의 길이 생겼다. 저는 고개를 들어 희미하게 미소 지었습니다. 제가 무엇을 극복했는지 아무도 알 필요 없었습니다. 그저 제가 포기하고 싶었지만 계속 걸어왔다는 것만 알면 되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작은 진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저는 어제보다 한 걸음 더 단단히 내디뎠습니다. 그날 아침 하은이에게 옷을 입혀주고 어린이집에 데려다 주려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습니다. 화면에 엄마라는 이름이 떴습니다.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엄마가 전화를 안 하신 지 오래되었습니다. 제가 한밤중에 어린 딸과 남편이 준 5천만 원 통장을 들고 집을 나선 이후로 엄마는 단 한 번도 안부를 묻지 않으셨습니다. 받고 싶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벨소리는 마치 양심을 긁는 것처럼 끈질기게 울렸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통화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전화기 너머 엄마의 목소리는 예전처럼 딱딱하지 않았습니다. 응, 뭐 하고 있니? 하은이 어린이집 보내려고 준비 중이에요. 혹시 며칠 시골에 내려올 수 있니? 저는 멍해졌습니다. 그 질문은 딸이 보고 싶어서가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다는 뜻이었습니다. 엄마는 절대 안부만 물으려고 전화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먼저 전화하셨던 것은 제가 막 하은이를 낳았을 때 막내 학원비를 더 보내라고 재촉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저는
차분한 목소리를 유지했습니다. 무슨 일 있어요? 엄마. 엄마는 머뭇거리셨습니다. 아빠가 뇌졸중으로 쓰러지셨어. 위중하셔. 지금 읍내병원에 누워 계신데 돌볼 사람이 없어. 집에는 나랑 아빠밖에 없잖니.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그 모든 일이 있었음에도 엄마 입에서 5천만 원 없었으면 진작 내쫓았다는 말을 직접 들었음에도 저는 핏줄을 끊어낼 수 없었습니다. 저는 하은이를 어린이집에 데려다주고 은영 선생님께 사흘만 아이를 부탁했습니다. 그리고 원룸으로 돌아와 옷가지를 챙겨 그날 정오에 바로 시외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안에서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옛 기억들이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온 가족이 함께했던 저녁 식사, 제가 서울로 가져가던 시골 음식들, 동생 학비를 보내기 위해 뜬 눈으로 밤을 새우던 날들, 부모님 어깨 으쓱하게 해드리려고 성공한 딸인 척했던 순간들, 결국 한 번의 사고로 그 모든 것이 연기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늦은 오후 저는 읍내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중환자실은 텅 비어 있었고 소독약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엄마는 병상 옆에 앉아 계셨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머리는 눈에 띄게 희끗희끗해졌습니다.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누워 계셨습니다. 왼쪽 몸은 움직이지 못했고 입은 비뚤어져 있었으며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하셨습니다.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위기는 넘겨도 반신불수가 될 거라고 하더라. 엄마의 목소리가 메었습니다. 저는 돌아보며 물었습니다. 막내한테는 연락 안 했어요? 걔 지금 기말고사 기간이잖아. 부를 사람이 또 누가 있겠니? 여기 딸이 있잖아요. 라고 말하고 싶었지만 저는 그 말을 삼켰습니다. 저는 공평함을 따지러 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제가 여전히 딸이기에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저는 병원에서 꼬박 이틀 밤을 샜습니다. 낮에는 서류와 약을 챙기고 밤에는 대기실 간이 침대에서 쪽잠을 잤습니다. 아무도 저를 한때 짐짝 취급받던 사람으로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사흘째 되던 날 엄마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네가 집 나갔을 때 어떻게 딸 자식이 저렇게 모질 수 있나 생각했다. 근데 이제야 알겠다. 정작 필요할 땐 너밖에 돌아올 사람이 없다는 걸. 나도 지난 날을 생각하면 후회돼.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사과가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지금 엄마가 저를 조금만 덜 상처 주신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습니다. 나흘째 되던 날 오후 의사 선생님이 아버지가 위기를 넘겼다고 알려주셨습니다. 오랜 재활이 필요하겠지만 오른손을 살짝 움직일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엄마는 기뻐하며 소리 없이 우셨습니다. 저는 바람처럼 가볍게 엄마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병원을 떠나 다시 서울로 돌아가기 전 엄마가 저를 버스 정류장까지 배웅해 주셨습니다. 엄마는 제 손에 작은 봉투를 쥐어주셨습니다. 이 안에 200만 원 있다. 큰 돈은 아니지만 이걸로 하은이 학비라도 보태렴. 저는 놀랐습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엄마가 제게 아무런 대가도 바라지 않고 돈을 주셨습니다. 저는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이며 봉투를 받았습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서 저는 봉투를 열어보았습니다. 돈과 함께 작은 쪽지가 있었습니다. 엄마의 글씨였습니다. 내 인생은 제대로 건사하지 못했지만 이제 너는 내 딸이라도 잘 지켜주길 바란다. 내가 잘못했다. 하지만 너는 나 같지 않다는 걸 안다. 저는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의 비난을 들을 때도 집에서 쫓겨날 때도 흐르지 않던 눈물이 뒤늦게 건네진 떨리는 손글씨 한 줄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날 밤 저는 원룸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은이가 달려와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엄마, 너무 오래 걸렸어. 엄마가 나 버리고 간 줄 알았잖아. 저는 아이를 품에 안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갔다가 다시 왔잖아. 엄마는 언제나 너한테 다시 돌아올 거야. 하은이는 제 목에 얼굴을 묻고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지난 사흘간 아이가 얼마나 무서웠을지 알 것 같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낡은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내 딸은 서럽게 크지 않을 거야. 비록 엄마 한 사람뿐이지만 사랑 속에서 자라게 할 거야. 저는 일기장을 펴고 그날의 마지막 줄을 썼습니다. 이혼 17일째. 옛집에 돌아가 옛사람을 만났다. 입으로 하지 않은 사과를 종이로 받았다. 완전히 용서한 것은 아니지만 원망을 멈추기에는 충분하다. 내 인생은 여기서부터 시작이다. 고향집에서 돌아온 후 제 삶에는 무언가 변화가 있었습니다. 주변 환경이 아니라 제 내면에서부터의 변화였습니다. 엄마와의 반쪽짜리 대화와 병상에 누운 아버지의 무심한 눈빛을 본 후 저는 분노라는 이름의 두꺼운 껍질을 벗어던진 것 같았습니다. 더 이상 누구도 원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저 저 자신과 제 딸을 위해 온전히 살고 싶었습니다. 목요일 아침, 저는 낯설 만큼 가볍고 단단한 마음으로 회사에 복귀했습니다. 사무실에 들어서자 서류 더미에서 고개를 든 수진 팀장님이 저를 보았습니다. 괜찮아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괜찮아요. 지난 며칠 급하게 휴가 쓰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진 팀장님은 웃었습니다. 말이 많지 않았지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안다는 듯한 그런 웃음이었습니다. 아마 그녀도 비슷한 가족의 아픔을 겪었을 겁니다. 여자는 나이를 불문하고 굳이 건드리지 않아도 아픈 상처들을 안고 살아가는 법이니까요. 그날 업무 중에 저는 행정팀으로부터 공지를 받았습니다. 제 이름이 정식 계약자 명단에 추가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수진 팀장님이 서류를 들고 와 말했습니다. 2주 후에 계약서에 서명하세요. 3개월 수습 기간 동안은 월급 220만 원을 유지하고 그 후에 재평가에서 인상할 거예요. 동의하면 여기에 서명해요. 저는 거의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정직원이 되려면 몇 달은 더 노력해야 할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받았습니다. 두려워서가 아니라 기뻐서였습니다. 뭐라고 말씀드려야 할지 모르겠어요. 감사합니다. 나한테 고마워할 거 없어요. 서연 씨 노력 덕분이죠. 사무실 다른 분들도 좋게 평가했고요. 하지만 이건 시작일 뿐이라는 걸 알아야 해요. 갈 길이 멀지만 난 서연 씨가 해낼 거라고 믿어요. 저는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아무도 제가 친어머니에게 구박받고 남편에게 냉대받고 한때 보금자리라 불렀던 집에서 쫓겨난 여자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아무도 제가 지금 버는 돈 한 푼 한 푼이 나는 무너지지 않았다는 선언이라는 것을 몰랐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평소보다 일찍 하은이를 데리러 갔습니다. 아이는 저를 보자마자 소리쳤습니다. 엄마 왔다. 나 오늘 칭찬 스티커 받았어. 저는 몸을 숙여 아이를 안았습니다.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아이에게는 이 작은 스티커가 온 세상이었습니다. 제게는 아이의 행복한 눈빛이야말로 비바람 같던 날들에 대한 가장 값진 보상이었습니다. 저녁에 하은이가 색칠 공부를 하는 동안 저는 휴대폰으로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고마워요, 오빠. 저 정식 계약했어요. 주말에 시간 되면 저희가 분짜 사드릴게요. 문자를 보낸 지 1분도 안 돼요.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정말 축하해. 그럼 주말에 분짜 먹자. 내가 살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활기차고 익숙한 목소리가 제 삶의 무게를 덜어주는 것 같았습니다. 때로는 그저 들어주는 사람, 필요할 때 나타나주는 사람 한 명만으로도 넘어진 사람이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도와주기에 충분했습니다. 토요일,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지훈과 함께 강 근처 공원으로 갔습니다. 우리는 분짜와 녹두 빙수를 사서 나무 그늘 아래 앉아 먹었습니다. 지훈은 회사 이야기, 신입사원 때문에 웃지 못할 일을 겪었던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은이는 자기 반 친구들에 대해 쉴 새 없이 제잘거렸습니다. 아무도 예시하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이혼, 가족, 혹은 어두웠던 날들에 대해 말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식사를 마친 후 지훈은 제게 작은 상자를 건넸습니다. 이거 하은이 주려고
장난감 가게에서 보니까 생각나서 샀어. 열어보니 새 물감 세트였습니다. 하은이는 신나서 소리쳤습니다. 지훈 아저씨 최고. 지훈은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더 이상 옛 친구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마치 기댈 수 있는 곳처럼 평온하고 인내심 있고 부드러웠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속삭였습니다. 오빠한테 빚진 게 너무 많아요. 만약 그럴 수 있다면 지훈이 머뭇거리다 말했습니다. 빚이라고 생각하지 마. 그냥 내가 너랑 하은이 곁에서 앞으로의 길을 함께 걷고 싶다고 생각해주면 안 될까? 저는 침묵했습니다. 이혼 후 기나긴 날들 동안 저는 처음으로 두렵지 않았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약속은 말이 아니라 끈기 있게 기다리고 행동으로 증명하는 데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원룸에 돌아와 하은이는 세 사람이 한 지붕 아래 손을 잡고 있는 새로운 그림을 그렸습니다. 저는 그 그림을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그리고 몇 달 만에 처음으로 아파서가 아니라 다시 살아나기 시작했다는 것을 알아서 눈물을 흘리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펴고 썼습니다. 이혼 21일째 정식 계약을 했다. 우리 모녀와 함께 걷고 싶어하는 사람이 생겼다. 하은이가 그린 그림 속에는 집이 있고 흐릿했던 길 끝에는 빛이 보이기 시작했다. 저는 조용히 수첩을 덮고 천장을 올려다보며 속삭였습니다. 이 길은 결국 나 혼자만의 길이 아니었어. 회사와 정식으로 계약한 지 일주일 후, 제 삶은 이혼 후 다시는 찾지 못할 거라 생각했던 안정적인 리듬을 찾아갔습니다. 더 이상 아침마다 불안감에 떨지 않았고 남편의 월급이나 굴욕감 속에 받아온 돈을 기다리지도 않았습니다. 매일매일 저는 제 손으로 제 삶을 만들어갔습니다. 아직 부족한 것은 많았지만 온전히 제 것이었습니다. 저는 저녁에 작은 부업을 하나 더 시작했습니다. 아는 회계사의 데이터 입력 업무를 도와주는 것이었는데 밤에 집에서 할 수 있었습니다. 수입은 많지 않았지만 돈을 모아 목표를 이루기에는 충분했습니다. 그 목표란 하은이가 더 나은 환경에서 공부하고 놀 수 있도록 빛이 잘 들고 사생활이 보장되는 작은 아파트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지훈은 여전히 제 삶에 친구처럼 꾸준히 나타났지만 그의 눈빛 속 인내는 점차 기대로 변해가는 것 같았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저는 느낄 수 있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있을 때마다 그는 하은이에게 부드러운 시선을 보내고 제가 보기에도 오랫동안 고심해서 고른 작은 선물들을 조용히 건네곤 했습니다. 저는 언젠가 선택을 내려야 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아직 준비되지 않았습니다. 사랑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다시 한번 사람을 잘못 믿게 될까봐 두려웠습니다. 어느 주말 저녁 제가 데이터를 입력하고 하은이가 옆에서 그림을 그리고 있을 때 전 남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화면에 뜬 이름을 보고 마음이 이상하게 내려앉았습니다. 제가 집을 나와 통장을 들고 떠난 이후로 거의 한 달 동안 그는 전화 한 통 없었습니다. 받지 않으려 했지만 아직 지우지 못한 옛 습관처럼 손이 저절로 귀로 향했습니다. 여보세요. 서연아, 잘 지내? 저는 침묵했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이혼을 말할 때처럼 날카롭지 않고 무언가 망설임이 섞여 있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때? 잘 지내지? 건강해? 어린이집도 다니고 있어? 응. 그냥 안부 물으려고 전화했어. 아, 그리고 나 재혼해. 연말에 식 올리는데 너한테는 미리 알려줘야 할 것 같아서 저는 몇 초간 멈칫했습니다. 슬프지도 질투가 나지도 원망스럽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누군가 금이 갔던 벽을 살짝 건드렸다가 손을 뗀 것처럼 마음 한구석이 가볍게 텅 비는 느낌이었습니다. 이 순간을 오래전부터 준비했지만 이렇게 빨리 올 줄은 몰랐습니다. 알려줘서 고마워. 행복하게 잘 살아. 저는 전화를 끊고 창밖을 보았습니다. 가로등은 희미했고 멀리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울어. 하은이가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 엄마 안 울어. 그냥 나중에 우리 딸 크면
아빠 같은 사람은 만나지 말았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어. 아빠는 나쁜 사람이야.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아이의 머릿속에 아버지에 대한 왜곡된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가 무심했지만 하은이는 어린 시절의 기억 속에 아빠의 이미지를 간직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아니, 그냥 아빠랑 엄마가 서로 맞지 않았던 거야. 하지만 엄마는 우리 딸이 나중에 너랑 잘 맞는 사람을 찾을 거라고 믿어. 그리고 엄마는 항상 내 곁에 있을 거야. 하은이는 순진하게 고개를 끄덕이고는 다시 그리던 그림에 집중했습니다. 제 안에서 무언가 얽혔던 것이 풀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오후의 부드러운 햇살 아래 아이는 잔디밭을 뛰어다니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저는 돌벤치에 앉아 아이를 보고 있는데 멀리서 지훈이 걸어오는 것이 보였습니다. 공원 온다고 말도 안 하고 우연이네. 저는 옅게 웃었습니다. 주말마다 하은이 데리고 여기 자주 와요. 아마 여기 비둘기들이랑 다 친구 먹었을걸요. 그는 말없이 옆에 앉았습니다. 바람이 부드럽게 불어 제 머리카락을 헝클었습니다. 지훈이 손을 들어 제 머리를 귀 뒤로 넘겨주려다 중간에 멈칫하고는 손을 거두었습니다. 저는 그를 돌아보았습니다. 무슨 할 말 있어요? 물어보려 했는데 네가 아직 준비 안 됐을까봐. 물어봐요. 내가 답을 안다면 대답할게요. 지훈은 서두르지 않고 오랫동안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나한테 기회를 한번 줄 수 있는지 알고 싶어. 그냥 공원에서 몇 번 만나는 게 아니라 너랑 하은이 곁에서 오랫동안 함께할 기회 말이야. 서두르진 않을게. 하지만 내가 너희 모녀의 미래 어딘가에 있는지 그걸 알고 싶어. 저는 숨을 참았습니다. 놀라서가 아니라 그 모든 상처 끝에 처음으로 그런 진심 어린 질문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강요도, 동정도, 조건도 없는 질문이었습니다.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멀리 두 친구와 함께 뛰어노는 하은이를 보았습니다. 아이의 작은 미소는 가을 햇살처럼 환했습니다. 그리고 저는 다시 지훈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약속은 못해요. 하지만 내 마음이 원한다면 도망치지는 않을게요. 지훈은 더 말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그때 그의 눈빛은 바람처럼 고요하고 햇살처럼 따뜻했습니다. 화려하지는 않았지만 제가 믿어도 좋다고 느끼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저녁에 돌아와 저는 일기장에 썼습니다. 이혼 24일째. 전 남편이 재혼한다고 한다. 나는 울지 않았고 질투하지 않았고 마음이 가벼워졌다. 다른 한 사람이 물었다. 내가 당신의 미래에 들어가도 될까요? 처음으로 대답이 두렵지 않았다. 나는 더 이상 뒤를 돌아보지 않는다. 앞이 정말로 밝아지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이혼한 지 4주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지나갔습니다. 매일 아침 눈을 뜰 때 더 이상 상처의 악몽에 시달리지 않았습니다. 대신 규칙적인 업무와 아이 등하원, 한 줄 한 줄 꼼꼼히 적는 지출 내역, 그리고 지난 5년간의 어둠에서 저를 끌어내기에 충분한 아주 작은 꿈들이 있었습니다. 매일 밤 일기를 쓰지는 않았지만 잠들기 전 항상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내일은 다를 거야. 내일은 오늘보다 조금 더 나을 거야. 그리고 정말 그랬습니다. 하루하루가 지날수록 저는 한 걸음씩 나아갔습니다. 작지만 단단한 걸음이었습니다. 하은이는 어린이집과 친구들에게 익숙해졌고 매일 저녁 엄마가 가방에서 꺼내주는 시원한 우유를 들고 문 앞에서 기다리는 일에도 익숙해졌습니다. 아이는 더 이상 아빠에 대해 묻지 않았고 친구들이 아빠 엄마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슬퍼하지도 않았습니다. 하은이에게는 제가 전부였습니다. 그리고 제게는 하은이가 계속 싸워나갈 이유였습니다. 과거에 복수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더 나은 미래에 닿기 위해서 말이죠. 어느 날 오후 제가 일하고 있는데 수진 팀장님이 저를 사무실로 불렀습니다. 무슨 일 있으세요? 그녀는 책상 맞은편 빈 의자를 가리켰습니다. 평소와는 다른 무언가 중요한 소식을 품고 있는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앉아요. 서연 씨. 물어볼 게 있는데 원하지 않으면
억지로 시키진 않을게요. 저는 조금 긴장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그녀는 깍지를 끼고 저를 진지하게 바라보았습니다. 회사가 안산공단에 새 지사를 열어요. 그쪽에 초기 단계부터 관리 지원을 해줄 창고 및 데이터 입력 경력자가 필요해요. 고위 관리직은 아니지만 적어도 초기 3개월 동안은 핵심 인력이 될 거예요. 잘하면 안정적인 자리로 계속할 수도 있고요. 저는 멍해졌습니다. 팀장님 말씀은 저를 보내실 생각이시라는 건가요? 강요는 아니에요. 하지만 지난 3주 동안 서연 씨가 가장 꾸준히 일했고 실수도 적고 꼼꼼하고 배우려는 의지도 있다는 걸 봤어요. 중요한 건 서연 씨에게 변화의 기회가 필요하다는 걸 내가 안다는 거죠. 저는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안산은 제가 지금 사는 곳에서 25km 이상 떨어져 있었습니다. 새 지사로 옮기면 집도 옮기고 하은이 어린이집도 옮기고 삶 전체를 완전히 재정비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그것은 큰 전환점이었습니다. 더 나은 직무, 더 명확한 직위, 그리고 거의 40% 인상된 월급. 그 정도 저축과 안정적인 직업이라면 훨씬 더 괜찮은 아파트를 구할 수 있었습니다.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요? 수진 팀장님이 물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나지막이 말했습니다. 네, 하룻밤만 생각할 시간을 주세요. 그녀는 온화하게 웃었습니다. 괜찮아요. 싱글맘일 때는 어떤 결정이든 어렵죠. 하지만 걱정 말아요. 만약 가기로 결정하면 내가 모든 행정 절차를 지원해 줄게요.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하은이 옆에 누워 아이의 작은 손을 잡았습니다. 머릿속에는 수백 가지 질문이 맴돌았습니다. 하은이가 새 집에 적응할 수 있을까? 어린이집을 옮기면 아이가 외로워하지 않을까? 내가 또 다른 시작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한밤중 저는 원룸의 작은 발코니에 나가 앉았습니다. 시든 난초, 화분 몇 개가 덜렁거리는 곳, 노란 불빛이 축축한 시멘트 바닥을 비추는 곳이었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만약 내가 안산으로 발령 나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면 오빠는 어떻게 생각해요? 그는 거의 바로 답장을 보냈습니다. 내가 막지는 않을 거야. 하지만 내가 간다면 내가 내 모든 걸 다시 정리하는 걸 돕게 해줘. 동정에서가 아니라 진심으로 내 곁에 있고 싶어서 그래. 저는 그 글자를 오랫동안 바라보다 답장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하은이를 데리고 공원에 갔습니다. 손에는 평소처럼 막대사탕 2개가 들려 있었습니다. 저는 벤치에 앉아 아이를 불렀습니다. 하은아, 만약에 엄마가 이사 가서 너도 새 어린이집에 다녀야 하면 슬플까? 뛰어놀던 하은이가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아이는 제가 생각했던 것처럼 당황하지 않고 동그란 눈으로 저를 바라보았습니다. 새 어린이집에도 나랑 놀아줄 친구 있어? 없어. 응. 새로운 친구들 엄청 많을 거야. 어린이집도 훨씬 넓고 공원도 가깝고. 하은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럼 엄마 새 물감 사줘야 해. 내가 엄마한테 새 어린이집 그려줄게.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른들에게는 고민거리인 것들이 아이에게는 그저 사소한 변화일 뿐이었습니다. 갑자기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수진 팀장님 사무실로 가서 전근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저 가겠습니다. 새로운 여정을 시작하고 싶어요. 그녀는 놀라지 않고 그저 웃었습니다. 서연 씨가 날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고 믿어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자기 자신을 실망시키지 않을 거라는 거죠. 저는 한 번도 느껴보지 못한 확고한 결심을 안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방으로 돌아와 저는 지난 한 달 가까이 정들었던 원룸을 둘러보았습니다. 이곳은 제가 울고 발버둥치고 한 푼 한 푼을 아껴가며 생존했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곳에서 저는 일어섰고 자신있게 일했으며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냈고 새로운 사람에게
마음을 열 용기를 냈습니다. 저는 딸을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우리 딸, 엄마랑 곧 이사 갈 거야.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거야. 하지만 엄마가 약속할게. 이번 우리 집에는 발코니도 있고 햇빛도 잘 들고 네가 꽃을 심을 수 있는 공간도 있을 거야. 아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까르르 웃었습니다. 저는 하은이가 희망이라는 것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펴고 썼습니다. 이혼 27일째 큰 결정을 내렸다. 누구의 강요도 없이 누구를 위해서도 아닌 오로지 나 자신과 미래와 아이를 위해서 다시 시작하는 것은 더 이상 어둠 속을 걷는 게 아니라는 걸 안다면 두렵지 않다. 전근 신청서를 낸 지 2주 후 저는 정든 사무실을 떠나 안산공단의 새 지사로 출근했습니다.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고 원룸을 비우고 하은이를 새 어린이집에 등록하고 공단 박주택가에 있는 35제곱미터짜리 작은 아파트 임대 계약서에 서명했습니다. 침실 하나, 거실 겸 주방 하나뿐이었지만 제게는 마치 큰 도약과 같았습니다. 더 이상 비가 새는 양철 지붕도 공동 화장실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하은이는 창가에 작은 책상과 책장이 있는 자신만의 공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이사 온 첫날 밤 저는 자정이 넘도록 짐을 정리했습니다. 제가 아이 방벽에 귀여운 스티커를 붙이고 있을 때 하은이가 달려와 뒤에서 저를 꼭 껴안았습니다. 새 집 너무 예쁘다. 나 여기 너무 좋아. 엄마. 저는 웃으며 아이를 안았습니다. 여긴 이제 우리 집이야. 아무도 우리를 쫓아내지 못해. 아무도 엄마 보고 가난하다고 남편 하나 못 지켰다고 욕하지 못해. 아이는 제 말을 다 이해하지 못했지만 그 눈에 반짝이는 기쁨을 보며 모든 노력이 가치 있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새 지사에서의 일은 생각처럼 쉽지 않았습니다. 이제 막 시작하는 단계라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인력도, 절차도, 안정성도 없었습니다. 저는 거의 2배의 업무량을 소화해야 했습니다. 재고 확인, 입출고 관리, 데이터 오류가 생길 때마다 시스템 처리까지. 하지만 이상하게도 지치지 않았습니다. 제가 신뢰받고 있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지도 모르고 실패한 결혼 생활의 어둠 속에서 너무 오래 살았기에 진정으로 의미 있고 제 것인 무언가를 하고 싶다는 갈망 때문이었을지도 모릅니다. 점심에는 더 이상 도시락을 싸오지 않고 회사 식당에서 급히 식사를 해결하며 쉬는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저녁에는 직접 아이 밥을 해먹이고 글자를 가르쳐주고 그 후에야 밤늦게 데이터 입력 부업을 했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생활이었지만 매 순간을 온전히 살고 있다고 느낀 것은 처음이었습니다. 어느 주말 저는 휴무였습니다. 하은이를 데리고 새집 근처 공원에 갔다가 마트에 들러 채소와 발코니를 꾸밀 작은 화분 몇 개를 샀습니다. 하은이는 계속해서 물었습니다. 엄마, 우리 집에는 왜 아저씨가 없어? 저는 웃으며 되물었습니다. 그럼 우리 딸은 있었으면 좋겠어? 아이는 고개를 갸웃거리더니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지훈 아저씨 있으면 좋을 것 같아. 아저씨는 아이스크림도 사주고 아저씨 오면 엄마가 더 많이 웃잖아. 저는 마음 깊은 곳에서 제가 변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더 이상 지훈의 감정에 소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는 약속대로 서두르지도 강요하지도 않고 제가 필요할 때마다 조용히 곁에 있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때때로 저는 그가 함께하는 가정을 상상해 보기도 했습니다. 그날 오후 제가 발코니에서 화분에 물을 주고 있을 때 지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이사 정리 다 끝났어? 주말에 한번 들를까 하는데 괜찮으면. 저는 나지막이 대답했습니다. 괜찮아요. 대신 장난감은 이제 그만 사와요. 하은이가 우리 집을 장난감 가게로 만들겠어요. 그는 전화기 너머에서 웃었습니다. 그럼 그림책만 사갈게. 그리고 내가 만든 반찬도 좀. 저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몇 년 만에 처음으로 누군가가 제 삶에 들어오는 것이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시끄럽거나 화려하지 않지만 아침 이슬처럼
조용하고 충만하게.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저는 창가에 앉아 도시의 불빛을 바라보았습니다. 저는 일기장을 꺼내 썼습니다. 이혼 30일째, 새 집, 새 직장, 발코니, 그리고 딸의 웃음소리가 있다. 동정이 아니라 진심으로 내 삶에 들어오고 있는 사람이 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이 두려웠지만 오늘 나는 깨달았다. 삶은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기에 결코 늦지 않았다는 것을. 저는 펜을 내려놓고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내일도 저는 출근하고 아이를 데리러 가고 밥을 짓고 집을 청소하고 하은이가 그림 속에 세 사람의 가족을 그리는 것을 지켜볼 것입니다. 진정한 안정이 언제 찾아올지는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했습니다. 저는 더 이상 고개 숙이고 어둠 속을 걷는 여자가 아니었습니다. 저는 엄마였고 제 삶의 주인이었으며 제가 선택한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저는 삶이 궤도에 오르고 모든 것이 안정되면 더 이상 불행이 찾아오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습니다. 인생은 결코 평탄한 직선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누구도 예상치 못한 굴곡과 전환점이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우리가 이제 괜찮아졌다고 믿기 시작하는 바로 그 순간에 우리를 시험에 들게 했습니다. 그날은 월요일이었습니다. 재고 조사팀과 회의를 막 끝냈는데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하은이의 어린이집에서 온 전화였습니다. 저는 불안한 마음으로 전화를 받았습니다. 서연 어머님 맞으시죠? 저 하은이 담임 은영이에요. 하은이가 방금 놀이터에서 넘어지면서 머리를 계단 모서리에 부딪혔어요. 제가 구급차를 불렀고 지금 근처 종합병원으로 가고 있어요. 빨리 와주세요. 저는 망연자실했습니다. 윙 하는 소리만 들리고 머리를 부딪혔다. 구급차라는 말만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저는 서둘러 회사에 양해를 구하고 택시를 잡아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가는 길에 지훈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하은이가 학교에서 다쳤어. 지금 병원 가는 중인데 너무 무서워. 10분도 안 돼요. 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다급한 목소리였습니다. 나도 지금 가고 있어. 너 혼자 아니야. 저는 심장이 터질 것 같은 상태로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응급실에서 하은이는 의식을 잃은 채 누워 있었습니다. 이마에는 붕대가 감겨 있었고 팔에는 링거가 꽂혀 있었습니다. 작고 창백한 얼굴을 보자 심장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은영 선생님은 대기 의자에 앉아 겁에 질린 눈으로 말했습니다. 정말 죄송해요. 어머님, 하은이가 술래잡기 하다가 발이 걸려 넘어졌어요. 제가 잠시 한눈판 사이에 저는 더 이상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세상이 흐릿해졌습니다. 의사가 다가와 제게 서류 한 장을 내밀었습니다. 급하게 CT 촬영이 필요합니다. 가벼운 뇌진탕일 수 있으니 면밀히 관찰해야 합니다. 여기에 서명해 주세요. 펜을 쥔 손이 심하게 떨렸고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지훈이 바로 뒤이어 도착했습니다. 그는 제 어깨를 꽉 잡았습니다. 서류는 내가 처리할게. 넌 하은이 곁에 있어. 다 괜찮을 거야. 2시간 후 의사가 심각한 표정으로 나왔습니다. 다행히 뇌출혈은 없지만 충격으로 인한 쇼크 상태입니다. 최소 48시간은 입원해서 경과를 지켜봐야 합니다. 구토나 혼수 증상이 없으면 후유증은 남지 않을 겁니다. 저는 거의 주저앉을 뻔했습니다. 지훈이 제 어깨를 부축했습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를 보며 눈물만 흘렸습니다. 미안해요. 목이 메었습니다. 내가 애를 더 잘 봤어야 했는데. 아니야, 서연아. 넌 최선을 다했어. 사고는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거야. 자책하지 마. 하은이는 네가 정신 차리길 바랄 거야. 이틀 후 하은이가 깨어났습니다. 아이는 힘겹게 엄마를 부르고는 저를 보자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엄마, 나 버리지 마. 너무 아파. 저는 아이를 안고 작은 어깨에 얼굴을 묻었습니다. 눈물이 소리 없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그저 반복해서 말할 뿐이었습니다. 엄마 여기 있어. 아무데도 안 가. 엄마 여기 있잖아. 우리 딸. 지훈이 죽을 가져와
아이의 얼굴을 부드럽게 닦아주었습니다. 그의 다정한 모습을 보니 문득 마음이 녹아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너무 오랫동안 버텨왔고 모든 것을 혼자 하는데 익숙해져서 때로는 누군가의 돌봄을 받는 것도 권리이지 짐이 아니라는 사실을 잊고 있었습니다. 일주일 후 하은이는 퇴원했습니다. 이마의 상처는 아물었지만 옅은 흉터가 남았습니다. 의사는 시간이 지나면 희미해질 거라고 했지만 제 마음속의 두려움은 아마 더 오래가야 아물 것 같았습니다. 저는 사흘 더 휴가를 내고 집에서 아이를 돌봤습니다. 그날 밤 하은이가 잠든 후 지훈이 제 곁에 앉아 천천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지난번에 내가 너희 모녀의 미래의 일부가 될 수 있냐고 물었었지. 저는 고개를 들어 그를 보았습니다. 그 질문 다시는 안 할게. 하지만 오늘은 그냥 이 말만 하고 싶어. 네가 준비되는 날이 온다면 나는 여전히 여기 있을 거라고. 그냥 데려다주고 밥 한 끼 해주고 아이 숙제 봐주는 사람이라도 좋아. 어떤 이름도 명분도 필요 없어. 저는 눈앞의 남자를 보며 목이 메었습니다. 상처 입고 빈털터리에 어린 딸까지 있는 여자를 사랑해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아무것도 요구하지 않고 끈기 있게 곁을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제 손을 그의 손 위에 얹었습니다. 그는 가볍게 제 손을 잡았습니다. 그것은 화려한 고백도 선언도 아니었지만 하나의 대답이었습니다. 나도 받아들일게. 아직 두렵지만 그래도 믿어볼게. 일주일 후 저는 다시 출근했습니다. 수진 팀장님이 저를 만나 제안서 한 장을 건넸습니다. 이건 서연 씨를 창고 책임자로 임명하고 급여를 인상하는 공식 제안서예요. 서연 씨는 그럴 자격이 있어요. 저는 마치 제가 노력해서 쌓아 올린 인생의 한 단락을 손에 쥔 것처럼 그 서류를 들었습니다. 그날 밤 작은 아파트에서 저는 친정을 떠난 날부터 계속 써온 일기장의 마지막 글을 썼습니다. 이혼 36일째, 아이를 잃을 뻔했고 나 자신을 잃을 뻔했다. 하지만 우리는 여전히 여기에 있다. 살아있고 사랑하고 서로가 있다. 나는 물러서지 않았고 항복하지 않았다. 그리고 오늘 나는 그보다 더 어려운 일을 선택했다. 다시 한번 마음을 열기로 했다. 이 세상 누구도 내일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다. 하지만 적어도 오늘 나는 내 딸과 나 자신과 그리고 과거를 대체하기 위함이 아니라 나와 함께 미래를 써내려갈 한 남자와 함께 올바른 방식으로 살아가고 있다. 저는 수첩을 덮고 서랍에 넣었습니다. 처음으로 더 이상 쓸 필요가 없다고 느꼈습니다. 이제 저는 정말로 어둠 밖으로 걸어 나왔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에는 다시는 일어설 수 없을 것 같은 좌절이 있고 영원히 닫힌 것만 같은 문이 있습니다. 하지만 알고 보면 가장 어두운 순간에 우리는 다른 누구도 아닌 바로 자기 자신에게서 빛을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한때 이혼 후 모든 것을 잃었던 여자였습니다. 돈도, 집도, 기댈 곳도, 심지어 친어머니의 따뜻한 손길조차 없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일어서기로 맨손과 눈물, 그리고 딸을 향한 조건 없는 사랑으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기로 선택했습니다. 삶은 누구에게도 쉽다고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용기 내어 걷고 당신을 아프게 하는 것을 놓아버리고 다시 시작한다면 행복은 길끝에서 조용히 당신을 기다리고 있을 겁니다. 다시 시작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당신은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하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은 경험과 용기, 그리고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운 마음으로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좋아요를 누르거나 공유하거나 아래에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매일 더 깊고 영감 가득한 이야기를 만나고 싶다면 채널 구독도 잊지 마세요.